네, 안녕하세요. 앞에 소개받은 조천우라고 합니다. 저는 국립기상과학원에서 딱 30년을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나와서 지금 자유롭게 그냥 지내고 있어요. 앞서 소개를 했지만 요 파란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한겨레 신문 온라인판에 연재로 나가고 있는 조천우의 파란 하늘, 그다음에 빨간 지구는 경향신문에 연재로 나가고 있어요. 조천우의 빨간 지구. 그다음에 이게 다 합쳐져서 책 한 권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책 한 권에는 좀 모자라서 그 앞에 중앙일보에 썼던 칼럼들 모아갖고 그래서 책 한 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거기 있는 내용에 뭐 한 70% 쓰고요. 뭐 나머지 책도 새롭게 생각한 거를 갖고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맨 앞에 지금 보여지는 이 사진은 우주 정거장에서 해가 뜰 때예요. 우리가 공기가 있기 때문에 저런 이제 푸른빛이 저기 이렇게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문명을 저 안에서 이제 만들어 왔는데 문제는 이제 문명이 오히려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을 갖다가 오히려 파괴를 해갖고 오히려 또 문명이 문제가 되는 이러한 상황에 지금 도달해 있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날씨하고 기후를 한번 구별을 해봐야 되는데요. 연초에 미국이 그 북부지방이 굉장히 추웠어요. 신문을 잘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시카고 앞에 있는 그 5대5가 꽝꽝 다 얼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를 부정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트위터에다가 야 이렇게 추운데 왜 지구온난화냐? 이런 한마디를 탁 하고 올렸어요. 그런데 바로 이제 세계 주요 신문들이 다 그거를 헤드라인으로 잡습니다. 야 무슨 미국 대통령이 기후하고 날씨를 구별도 못하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이 날씨와 기후를 구별을 못한다? 이건 굉장히 좀 창피한 일이거든요. 한번 설명을 드리면 뭐 날씨는 우리가 매일같이 뭐 경험을 하는 뭐 맑은 날씨, 비 오는 날씨, 뭐 비바람 부는 날씨 뭐 이런 것이 뭐 날씨이고요. 기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사전적으로다가 30년 평균된 상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기후, 우리가 뭐 여름 날씨라고, 여름의 기후라고 하면 딱 이렇게 정해지지가 않았죠. 기온이 높다? 뭐 폭염도 있고, 비도 오고, 뭐 비바람도 불고, 아무튼 뭐 구름도 꼈다가 뭐 맑은 날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후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은 굉장히 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몸으로 다 따져갖고서 날씨는 기분이다라고 표현하고 기후는 성품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기분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슬플 때, 기쁠 때, 뭐 화날 때 상황에 따라서 다 변하는 것이죠. 그래갖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런데 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화날 때나 사람이 전혀 이게 아무런 감정에 이 변동이 없어.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도 비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쳐야지 그해 이렇게 곡식을 갖다가 거둔다라고 하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특히 여름철 같은 때 굉장히 첫날은 화창해. 너무 날이 좋아. 근데 이게 일주일이 계속되면 이게 이제 폭염이 될 것이고요. 이게 한 달, 두 달 계속되면 가뭄이 될 것이고 2, 3년 계속되면 거기 사막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 날씨라고 하는 거는 특히 우리 중위도 온대지방의 이런 날씨라고 하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줘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반면에 이제 기후는 우리가 성품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마다 특징이 다 틀리죠. 어떤 사람은 차분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다른 사람도 있고 이건 가치의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마다 다 특징들이 그렇게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활달한 분이 어느 날부터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냥 조금 갖고 어디 구석에만 가 있어. 그 다음에 굉장히 차분했던 사람이 너무 말이 갑자기 많아져. 이렇게 사람이 확 딱 변하는 거를 갖다가 보고서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렇죠.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 지속을 해야 되는, 아까 기후는 30년 평균된 상태라고 그랬어요. 이건 지속을 해야 되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변화가 일어나 사람이 휘끄덕 변해.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기후라고 하는 건 이거 안정된 그 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변화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복용이 됩니다. 간략하게 기후와 날씨를 이렇게 한번 구별을 해봤고요. 대표적인 한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지금 한강의 모습이고요. 여기 이거는 파리의 센강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공간의 모습이 좀 틀리죠. 파리 같은 경우는 바로 강 옆에다가 이게 지금 건물이 바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토목공학 하시는 분, 우리 한국의 토목공학이 시원찮아서 저렇게 바로 옆에다가 건물을 못 올리나? 그럼 왜 저럴 것 같아? 토목공학자 입장에서 이게 토목공학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이거는 우리 서울의 월별 기후값이에요. 월별 강수량 값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거는 파리의 월별 강수량 값이고요. 프랑스 파리는 봄, 여름, 가을에 상관없이 강수량이 일정해요. 일정하니까 여기에 맞춰갖고 바로 건물을 여기다 붙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한강은 여름철 여기 강수량에 맞춰갖고 건물을 올려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굉장히 높은 뚝을 쌓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유지보수라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는 고수부지라고 하는 여유지를 두고 이 뒤에다가 이렇게 문명을 건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랑 강수량의 이 분포가 틀려졌는데 전혀 공간의 모습은 달라지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라고 하는 거는 바로 저러한 것에 맞춰져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직접적인 것처럼 느끼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후에 맞춰져서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들이 아무튼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문명을 건설해왔던 12,000년 동안에 그 홀로세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그래서 홀로세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과 자연이 가장 조화로운 시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정된 그런 문명을 건설해 왔는데 한 50년 전 그때부터 해서 인류가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커져버린 이런 인류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 그로 인해서 지구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지구상에 이제 등장을 한 거를 한 15만 년에서 한 20만 년 전으로 보잖아요. 호모사피엔스, 슬기로운 뇌가 우리랑 같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을 다 구석기 시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왜 구석기 시대를 보냈을까? 당연히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뇌는 우리랑 똑같은데 갤러서 우리의 조상들은 그렇게 수렵하고 채취를 하면서 보냈을까? 문명도 없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현재이고요. 여기가 10만 년 전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를 갖다가 이제 그걸 빼내면은 우리가 10만 년 동안에 기후를 재현을 할 수가 있고요. 남극에 있는 빙하를 빼내면 80만 년 동안에 기후를 재현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육지 위에 이건 바닷물이 얼어서 된 빙하가 아니라 이제 저 10만 년 동안 눈이 내려가고 그게 얼어서 된 그 빙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공기방울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공기방울에서 우리가 과거에 온실가스 농도를 다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기방울에서 그 먼지의 양을 측정을 해내면 야, 그린란드까지 얼마나 바람이 셌길래 여기까지 이런 먼지가 이렇게 왔을까? 그것도 그래서 그런 것도 추정을 해내고요. 그 다음에 그 빙하 아니까 그 이제 물을 녹여갖고 우리가 산소의 질량비가 16안이에요. 근데 아주 미량이지만 18짜리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해양에서 이제 그 수증기가 이제 증발을 해서 구름을 만드는데 그러면 이게 16짜리가 먼저 증발을 하죠. 가벼우니까. 그래서 이 5, 16하고 5, 18의 이 비율을 알게 되면 온도를 갖다 환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린란드 빙하를 갖고서 우리가 10만 년 동안에 기온을 갖다가 이렇게 해낸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빙하기 동안에는 보면 온도의 변동이 굉장히 컸죠.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먼지의 양극도는 바람도 알 수가 있고요. 바람이 얼마나 셌는지. 그래서 우리가 빙하기 때에는 지금보다 약 한 10배 정도 극한의 날씨가 많았다라고 그러니까 재해성의 그런 날씨가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그렇게 계산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태풍이 이제 우리나라 하나 이렇게 쓸고 지나가면 호남 평야를 쓸고 지나가면은 이제 군인들 동원해서 열심히 벼 세우기를 해서 한 해 추수가 가능하죠. 근데 태풍이 한 10개를 쓸고 지나가. 그러면 농사를 어떻게 해요? 져야 될 이유가 질 수가 없게 되겠죠. 결국 지금보다
극단의 날씨가 10배 많아지게 되면 농업 자체가 불가능한 기후가 됩니다. 그래갖고 이때는 우리 조상님들이 수렵과 채취를 하면서 그냥 보냈고요. 자, 2만 년 전부터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2,000년 전이 딱 되니까 굉장히 기후가 이렇게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때부터 우리가 홀로세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바로 저렇게 기후가 안정이 되니까 그 계절에 따라서 식량 생산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전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바로 그때 우리가 농작물을 심게 되는 거죠. 또 농작물을 심었으니까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시점에서 바로 구석기와 신석기가 여기서 바로 갈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이 출현을 하고요. 자, 그런데 문명의 탄생은 또 한 5,000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왜 그랬을까? 거기에 대한 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가 현재이고요. 이게 여기가 24,000년 전이에요. 2만 년 전에는 빙하기였어요. 자, 그래서 앞에 이제 온도가 이제 간빙기로 올라가니까 온도가 올라갔겠죠. 그래서 빙하가 녹아요. 그러니까 여기 해수면을 나타내는데 해수면 깊이인데 빙하기 때는 지금보다 120m가 낮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 남해는 다 저게 육지였습니다. 그때는 지금 제주도에 수만 년 전에 그 유물들이 나와요. 저기 동굴에서. 그러면 그 당시에 여기 살아셨던 그 제주도에 수만 년 전에 계셨던 분들이 배 타고 왔냐, 그게 아니라 터벅터벅 걸어가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살았고요. 그런데 이제 물이 올라와. 이제 앞에서 그 간빙기로 가니까 점점 녹아서 물이 점점 올라왔는데, 아까 12,000년 전이 되게 되면 앞에 그림에서는 온도가 이렇게 안정이 딱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물이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정오 때 햇빛이 제일 강하죠. 그렇지만 기온은 언제가 제일 높죠? 응? 2시, 3시쯤이죠. 햇빛이 직접 공기를 가열시키지 않아요. 햇빛이 일단 땅바닥을 가열을 시켜야 돼요. 땅바닥을 가열시키고 그 땅바닥에 가열된 그 에너지로다가 공기가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땅바닥이 가열되는 시간이 2-3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2-3시에 제일 온도가 높고요. 여러분들 6월 21일 하지 때가 계절적으로다가 하는 햇빛이 제일 센 날이죠. 그런데 바캉스는 언제 가요? 7월 말이나 8월 초에. 자, 그래서 지금 인구가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1950년에 인구가 20억이었습니다. 지구상에. 근데 현재 76억입니다. 3.5배가 되었죠. GDP가 증가를 했고, 해외 직접 투자가 증가를 하고, 도시 인구가 증가를 하고, 에너지 사용량 증가를 하고, 비료 소비량이 증가를 하고, 대형 댐 회수, 물 사용량, 종이 생산량, 교통량, 통신량, 해외 여행객 수, 굉장히 우리가 사회 경제적으로 다 어마어마한, 우리가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어마어마한 이런 발전을 했습니다. 발전을 했는데 이게 사람들끼리만 해갖고 이게 발전을 한 게 아니에요. 뭔가 지구로부터 자원을 갖다 써야 되고, 에너지도 갖다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지구에다가 뭐 쓰레기도 갖다 붓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죠. 이게 사람들끼리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 경제적인 이러한 변화에는 당연히 지구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증가를 했고, 아산화질소 증가를 하고, 메탄이 증가를 하고, 성층권이 파괴가 되고, 지표온도가 상승을 하고, 해양이 산성화되고, 그 다음에 수산물 채취량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새우 양식장이 확 저렇게 늘어났어요. 야, 갑자기 새우 양식장이 저기서 왜 등장을 할까?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은 이제 뭐 피자 한 판을 이렇게 시키면은 막 촘촘하게 피자가 뺑 둘러갖고 있잖아요. 피자 한 판에. 대한민국에서 몇십 년 전에는 새우가 그렇게 흔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거를 우리 어부들이 금을 쳐갖고 잡아오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어디서 오냐면 저기 태국, 베트남 이런 아열대 지방에, 이게 보면 해안에 보면은 망글로 숲이 이렇게 발달이 돼 있잖아요. 거기를 다 베어내고 거기다 새우 양식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우 양식장이 이렇게 확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열대 지방에 그런 해안 생태계를 갖다가 저만큼 파괴했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새우 아무튼 수입에서 넘버 5 안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가 아무튼 열심히 피자 한 판에 촘촘히 박혀있는 새우를 먹어가면서 아무튼 우리가 아열대 지방의 해양 생태계를 지금 파괴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안의 질소의 양이 증가를 하고 열대 숲이 파괴가 되고 경작지 면적이 늘어나고 생물 다양성의 파괴가 이렇게 늘어났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봐야 되는 거는 1950년 이후에 보면 경작지가 별로 늘어나질 않았죠. 농토가 늘지를 않은 거야. 근데 아까 앞에 그림에서 보면은 1950년에 인구가 20억이었는데 지금 76억, 3.5배가 됐잖아요. 그럼 1950년보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굶어 죽는 건 기아 사태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앞에 그림에서 보면 비료의 소비량이 확 이렇게 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위 면적당, 우리가 경작지는 늘지 않아요. 단위 면적당 질소 비료를 때려 녹았고요. 생산량을 3.5배 이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똑같은 면적에서. 그래서 그럭저럭 이 전 세계 76억의 인구가 지금 먹고는 살고는 있는데, 문제는 인간이 뿌려놓은 그 질소 비료를 식물이 그냥 농작물이 다 100% 빨아들였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한 20 내지 25%만 빨아들여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토양에 다 뿌려져 있겠죠. 그러면 그게 비가 와서 녹아서 하천으로 들어가고 강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안까지 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물 생태계에는 이미 이 질소가 다 과잉이 된 상태에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딱 그 기후 조건만 맞아버리면 강에는 녹조, 바다에는 적조가 생기는 것이 이미 이 질소가 다 과잉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즉 연안에 이런 질소의 양,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녹색혁명을 통해서 아무튼 먹고는 살게는 됐지만 그만큼 또 생태계를 또 파괴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100만 개의 공기 분자 중에서 인간이 증가를 시켜놓은 이산화탄소의 양이 100만 개 공기 분자 중에서 120개 정도를 갖다가 늘려놨어요. 근데 굉장히 작은 양이죠. 100만 개 중에 120개. 그렇지만 이게 이산화탄소가 그 열을 잡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아니면 1초에 히로시마 원폭 4개를 갖다가 폭발하는 에너지를 잡아요. 이 에너지가 아니면 저기 우주로 날아갔어야 되는 에너지를 잡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한 35만 개가 터지는 에너지를 잡습니다. 곧 100만 개 중에 120개밖에 안 되는 이산화탄소가. 그러면 35만 개 원폭이 터진 에너지를 잡았다? 그러면 뭔가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90% 이상을 해양에서 다 빨아들여요. 그 열을 갖다가. 그 다음에 토양을 좀 따뜻하게 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 빙하를 녹이는 데 쓰고, 공기 중에는 2% 미만만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2% 미만을 갖고서 지금 뭐 그것도 40년 전에 그 농도에 대한 그거를 갖고 지금 뭐 폭염이 일어났니, 뭐 어디가 뭐 난리가 났니, 지금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해양도 계속 지금 따뜻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양의 순환 자체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 열을 받아들이는 이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그림은 1979년은 이 지구과학 이쪽에서 굉장히 이거는 획기적이네요. 1979년은 우리가 인간이 위성을 통해서 지구를 완벽하게 다 감시를 시작했던 해예요. 전체를 다 보기에. 그래서 1979년부터 우리가 이렇게 온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지상의 온도가 대륙권이니까 우리가 지상에서 저기 한 10km까지 구름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가 날씨가 일어나는 영역입니다. 이 전체 안에서 위성에서 보았을 때 온도가 어떻게 상승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륙권 바로 위에 성층권이라는 게 있죠. 아래쪽에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갔어요. 온도의 구조가 이렇게 확 변해버려. 그러면은 그거랑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위에 있는 공기층인 성층권에서. 그러다 보면 성층권은 냉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층권에서는 냉각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 10km 저 상공에서는 1950년대부터 우리가 풍선을 띄워서 관측한 값들을 다 갖고 있는데 쭉 지금 온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층권의 냉각은 온실가스에 의한 이러한 냉각보다 대표적인 온실가스의 그런 효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온도가 지금 상승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요거는 1860년에서 2005년, 요거는
IPCC 보고서가 2013년도에 나왔는데 2013년도에 나올 때 관측값은 2005년도 것까지를 썼어요. 2005년까지는 0.85도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매년 1860년에서 매년 이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0.85도가 상승을 했는데 그 원인을 찾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햇빛의 변화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 흑점 주기가 이제 11년 주기인데 11년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햇빛의 강도가 변해요. 그리고 변화는 일어났고 그다음에 1860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1860년이면은 소빙하기의 끝자락입니다. 그래서 약간 햇빛의 강도가 조금 이렇게 세졌죠. 그래봤자 전체적으로 다 0.1도 이내에서 벌어졌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되면 그 화산재가 나와서 햇빛을 가려요. 그러면서 온도를 떨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뚝뚝 떨어져요. 이것도 그래봤자 0.1도 이내에서 변했고, 그 다음에 내부 진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태평양에 그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엘니뇨라고 하죠. 그런 때는 전체적으로 온도가 좀 상승이 되고, 라니나에는 태평양의 물이 내려가니까 좀 떨어지고, 근데 그거를 매년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걸 다 평균을 내버리면 그것도 0이 돼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 0.85도를 이 자연적인 이 상황에서는 설명할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인간 활동에 의한 이런 온실가스만이 이러한 온도 상승을 갖다가 설명을 해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이런 요인에 의해서는 전혀 지금 현재 기온 상승을 갖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또한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거를 통해 갖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우리가 100만 년 동안에는 10만 년 주기로다가 빙하기를 갖다가 간빙기를 갖다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이제 12,000년 전부터 홀로세라고 하는 걸 통해 갖고서 우리가 문명을 이렇게 건설을 해 왔는데, 지금 이제 인류세를 통해 갖고 우리가 온실가스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배출을 해 갖고 새로운 어떤 이런 계곡에 지금 빠지려고 하고 그렇게 있어요. 저거는 어떤 거를 의미를 하냐면 지금 인류가 이 지구가 이런 어떤 변화에 의해서 이제 인류가 그렇게 멸망을 하게 될 때에는 사람들이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이렇게 멸망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 5억 년 동안에 5번의 대멸종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 사람이 있지는 않았잖아. 지구는 스스로 생명체를 갖다 완전히 멸절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이미 그 안에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고 뭐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쓰레기를 뭐 배출하고, 저거는 그런 힘, 원래 지구는 그런 힘들을 갖고 있는데, 생명을 멸절시킬 수 있는 힘들을 갖고 있는데, 그 힘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그 방아쇠를 당기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을 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데 한번 이제 둘러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구 스스로, 인간이 생명이 살 수 없는 지구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곡으로 빠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북극 쪽을 가게 되면 거기 북극 해저 바다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위에 빙하가 이렇게 얼어갖고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빙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지금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반짝반짝하게 빙하니까 90%가 그냥 햇빛이 우주로 반사가 돼서 날아가요. 근데 온난화가 돼서 그게 녹으면은 바다 색깔은 시커멓죠. 그렇게 되게 되면 빛이 들어와갖고 90%를 흡수를 해버립니다. 이거는 전혀 우리가 온실가스 증가시킨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 전에는 빙하가 있었을 때 90% 햇빛이 반사가 됐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시커먼 바다가 들어오면 90%가 들어오니까 지구는 스스로 온도를 갖다가 높이는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을 해요. 우리가 그거를 되먹임이 피드백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런 피드백이 작동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 지구상에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북쪽에 많아요. 또 하나 예를 들면 북쪽에는 그런 이제 시베리아 이쪽에 동토지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으면 2주, 길면 한 2달 동안 풀이 막 여름철에 자라요. 그런데 얘는 바로 겨울이 들어오기 때문에 썩을 틈이 없어. 그래서 바로 그냥 얼어. 이게 수만 년 동안 얼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한 1km도 넘게
그게 단단하게 지금 얼려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탄소 덩어리예요. 그런데 이제 북쪽이 따뜻해지게 되면, 영상이 되게 되면은 거기다 파이프를 꽂으면 메탄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온실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토지대가 갖고 있는 이 탄소의 양이 지금 공기 중에 풀려 있는 탄소의 양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이 북극 쪽이 따뜻해져 갖고 스스로 막 저런 메탄이라고 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시작을 했다? 본격적으로? 그럼 우리가 뭐 자동차 뭐 이제 몰지 말자, 뭐 공장 문 닫아야 되겠다,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구는 스스로 온실가스를 마구마구 배출을 하면서 이런 어떤 생명이 살 수 없는 파괴 속으로 다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둘러 빠지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인간 스스로는 다시는 지금까지 문명을 건설해왔던 이 홀로세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둘러 빠지기 전에 빨리 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후변화 대응의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홀로세를 지켜내자가 기후변화의 가장 최종적인 그런 목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온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거 결론적인 그림이에요. 여기가 2만 년 전이고요. 여기가 현재이고요. 그 다음에 2만 년 전에 빙하기에서 온도가 살살 올라갔어요. 올라가갖고 4도 정도. 그러니까 빙하기하고 간빙기 사이에 온도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나요. 지금 평균으로 봐서 4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자연에서 가장 빠르게 온도가 변한 속도예요. 요 4도가 변한 게, 이게 10,000년 동안에 지구 온도가 4도 변한 게 가장 빠른 속도. 근데 인간은 지난 100년, 이 2만 년이라고 하는 축에서 지난 100년은 순간처럼 보이죠. 지난 100년 동안에 1도를 상승을 시켰어요. 자, 10,000년 동안에 4도가 변한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 사람은 100년에 1도, 속도로 따지면 한 25배가 빠르죠. 그리고 우리가 시속 100km로도 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뭐가 문제가 생겨갖고 2,500km로 지금 간다라고 하는, 결국 이건 파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로 하지만 이 변화의 속도는 이 지구상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생태계들은 지난 100만 년 동안에 빙하기를 갖다, 간빙기를 갖다 왔다 갔다 했던, 그거는 다 견뎌냈어요. 이 정도의 온도의 변화는. 그렇지만 이 어마어마한 25배 빠른 이 변화의 속도는 단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속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연약한 그런 생명체인 뭐 양서류라든가 고산식물 이쪽이 계속 지금 생물 다양성이 급속히 파괴가 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1도가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위험으로 따지면 감지할 수 있는 위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항시적으로다가 기후변화를 느끼면서 살지는 않죠. 뭐 폭염이 왔다거나 뭐 TV를 봤더니 뭐 어떤 나라가 뭐 지그지그 끓는다, 이런 때만 우리가 이제 느끼는, 감지를 하는 정도밖에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5도를 넘게 되게 되면, 1.5도를 지금 추세대로 가면 2040년 이전에 이제 돌파를 하는 거로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다가 이런, 그 다음에 항시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네라고 하는 거를 느끼게 되는 그 시점이 2040년으로다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도를 돌파를 하게 되면 아까 앞에서 보았던 그 찜통으로 빠지는 그 문턱을 넘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상황을 탄성력을 잃는다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스프링을 조금 당겼다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오지만 팍 당기면 다시는 제자리를 못 돌아오는, 아까 그래서 찜통에 그냥 계곡에 가서 그냥 팍 박혀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파리 기후 협약 2015년에 2도 이내로 줄인다라고 하는 거는 탄성력을 보존하는 가장 마지노의 그 온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2도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1도, 지난 뭐 100년 동안 1도, 그래도 뭐 살만한데 뭐 정말 살만한지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어떤 그림이냐면, 여름철 북반구에 여러 이제 관측소들의 그 데이터들을 다 모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기후값 30년 동안 여름의 평균값에서 그해 여름철 평균값을 빼버린 거예요. 그럼 편차라고 하죠. 그거를, 그 편차가 발생된 그 빈도수를 나타낸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0도인 경우가 가장 많을 것이고요. 이렇게 온도가 높은 경우나 작은 것이 작은 것, 발생 빈도가 작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종 모양의 분포를 갖는데 요거를 그대로 옆으로다가 옮겨와 갖고 여기 이제 빗금을 쳐놨고요. 요거는 1980년 이전의 모습이고 2005년 이후가 되면은 여기 칼라로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서 평균 중간값이 보게 되면 한 0.6도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이 종의 모양이 80년 이전에는 이렇게 좁빗했는데 옆으로 이렇게 퍼졌죠. 통계로 저게 이제 분산이 커졌다라고 하는데 어떤 충격이 빵 이게 되면 이게 흔들림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온실가스라고 하는 충격을 이제 공기 중에다가 이렇게 팡 하고 집어넣기 때문에 그 충격 때문에 기온의 변동의 폭이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갖고 봤더니 1980년 이전에 3도 이상인 경우가 발생하는 빈도가 0.1%였어요. 그런데 2005년 이후가 되니까 14.5%가 됐잖아요. 145배가 돼버렸죠. 온도 평균은 0.6도밖에 안 변했는데 저렇게 굉장히 뜨거운 평년보다 3도 이상인 경우는 145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폭염이다라고 하는 게 뭐 있기는 있었지만 최근은 계속 이게 늘어나고 있고 그것도 처음 막 하루 이틀이었다가 최근 들어와서 일주일, 이주일 막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급격하게 저런 극단의 부분들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을 다시 표현을 하면 그 발생의 빈도 쓰는데 지금 온난화가 일어나니까 뜨거운 쪽이 이제 두꺼워지죠. 이쪽이. 그런데 피해는 다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영향은. 그래서 이쪽이 이게 크고 그래서 이 발생 가능성이 확률이고 그 영향을 곱하면 그것이 바로 위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후변화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서 지금 영향과 곱해져서 이런 위험이 증폭이 되는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2015년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는 육해공무 사관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해안경비 사관학교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러면서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국가 안보의 최대 위협이다, 심각한 위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리아 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제트 기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기후 변화 우리가 뭐 폭염이 됐든지 뭐 한파가 일어났든지 뭐 우리나라에 뭔가 이제 이상스러운 날씨가 재해성 날씨가 일어나면 뭐 TV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이제 그 기후 전문가들이 등장을 해서 한 말씀들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꼭 한 말씀을 하냐면 지구 온난화로 제트 기류가 약해졌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꼭 합니다. 그거는 저보고 나가서 뭐 딱 한마디 하라고 뭐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지구상에서 모든 일어나는 기상현상,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고 하는 건 왜 그러냐면 햇빛이 적도에는 많이 들어오고요. 극지방에서는 햇빛이 적게 들어와. 그게 그냥 그대로 놔두면 뭐 한쪽은 계속 추워지고 한쪽은 계속 더워지니까 안 되겠죠. 지구는 그거를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그 균형을 맞추는 작업에서 이제 비바람이 불고 뭐 오만 날씨 현상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북극 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빠르게 온난화가 돼요. 그쪽이 아까 말했던 그런 대먹임의 그런 현상이라든가 이런 메커니즘들이 북극 쪽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3배 빨라. 그러면 우리가 예전보다 3배 빠르니까 적도하고 극간의 온도차가 줄어들었죠. 그러면은 기상의 현상이 옛날보다 그렇게 세게는 안 일어나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제트 기류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트 기류가 약해지는데 그 제트 기류는 한 5km 이상에서 세게 부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밑으로 내려오면 그 아래쪽에 고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있어요. 자, 2010년도에 굉장히 이쪽에 이제 그 제트 기류가 굉장히 느려졌는데 요 아래쪽 저기압으로다 도는 요 아래쪽에는 파키스탄이 있었고요. 파키스탄에서 계속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 뒤쪽에 러시아 쪽은 계속 고기압이 버티고 있어서 폭염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조기 사망자가 러시아 쪽에서 5만 5천 명, 파키스탄에서는 홍수로 한 2천 명, 이재민은 수백만 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요 러시아 요쪽은 어느 지역이냐면은 저희가 러시아의 밀밭 생산 지역이에요. 밀 생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폭염이 계속 일어났으니까 결국 뭐가 됐겠죠? 가뭄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2010년에 러시아가 이제 가뭄 오르다가 식량 생산이 감소될 거니까 약간 수출을 했었는데 우리 수출을 안 할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산물은 1% 과잉 생산을 하면 폭등을 해버리고요. 가격이 1% 모자라게 생산하면 폭락을 하는 굉장히 그 생산량에 민감하게 가격이 변동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세계적인 투기 자본들이 달려들기가 너무 좋은 먹잇감이에요. 그래서 2005년도부터 농산물에 세계적인 투기 자본들이 달려듭니다. 지금 이거는 세계 식량기구에서 이제 매월 그 식량 가격 지수를 불러주는데 보시는 바처럼 2005년 이후에 투기 자본들이 달려들어갖고 느닷없이 막 2배가 됐다가 뚝 떨어졌다가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2010년에 아니라다가 가격이 이제 쭉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폭동이 일어났던 나라들이에요. 2010년도에 그 당시 뭐 언론에 뭐 관심 있었던 분들 보시면은 2010년도에 그 북아프리카 국가들부터 해갖고 폭동들이 막 일어나요. 지금 여기 보니까 튀지니 뭐 리비아 이집트 해갖고 저기서 왜 폭동이 일어났냐면 밀가루 가격이 폭등되는 통에 다 폭동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랍 쪽의 국가들을 다 건너서 마지막 이제 시리아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저 중에서 이제 시리아가 유독 이제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시리아가 2005년도부터 계속 가뭄이 들었던 상태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자기 수입의 대부분을 식량 구입에다 쓰잖아요. 그런데 밀가루 가격이 갑자기 막 2~3배가 돼버려. 그러면은 뭐 생존이 안 되는 상황이 되죠. 결국 그러니까 시리아 안에서 내전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고 IS라고 하는 극렬 분자들이 이제 준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갖고 국경을 궁극적으로 넘게 되죠. 그게 이제 난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를 향하냐? 유럽을 향하죠. 100만이 넘었어요. 국경을. 그 다음에 금년 초인가? 아무튼 제주도에 뭐 예멘 사람 400명, 500명 들어왔는데 그거 갖고 뭐 온 우리나라 뭐 언론들이 막 사회가 불안정해서 못 살겠다고 쌩 난리가 나던데 유럽 국가들 생각을 해봐요. 수십만 명이 자기네 나라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그것도 종교도 틀리고 피부 색깔도 틀린 사람들이 넘어 들어와. 그러니까 거의 이쪽 유럽 이쪽에서 그거를 자기네 국가 안보의 문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2015년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연안경비 해양경비 사관학교생들을 두고 기후변화 대응 이거가 자기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전혀 2010년도에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가뭄이다라고 하는 게 전혀 다른 공간에서 아직까지도 저 시리아 난민의 문제는 지금 해결이 안 된 국제적인 문제로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저런 어떤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대표적인 결과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네이처지에 나왔는데 아무튼 이해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그림이니까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는 가로축은 연평균 기온이에요. 각 나라의 그 기후값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세로축은 각 나라의 1인당 GDP의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13도인 요 지점이 가장 어떤 나라가 기후값을 봤더니 13도야. 그러면은 가장 경제적으로 좋은 온도라는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나라가 들어가 있는가 봤더니 미국, 일본, 중국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13.1도예요. 우리나라도 딱 저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상황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유럽 국가들, 북유럽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지금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온도가 상승되면 이거 경제적으로 이건 이익을 보는 구조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최적이었던 나라들은 별로 손해는 안 봤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온난화가 일어나면 이제 이쪽으로 꺾이는 선으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리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열대나 아열대 지방에 있는 나라들은 계속 온도가 올라가기만 올라가면
계속 이거는 경제적으로 다 불리한 구조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저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그래서 국제 경제 위치는 기후변화의 역량인데 녹색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지구온난화로 이익을 봤던 나라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빨간색은 손해를 본 나라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익을 봤던 나라들이 배출량이에요. 이익을 봤던 나라들이 이 이산화탄소를 다 배출을 했고요.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은 배출하고 상관이 없어요. 뭔가 이거는 세상이 굉장히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를 대응할 때 그 가치를 에퀴티라고 하는 그 가치를 가장 우선순위로 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유엔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퀴티. 그러니까 공평성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모자라는 건 끌어올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잉된 건 끌어내려서 이걸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가치 속에서 이걸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기후는 변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인 원인인 온실가스 자체를 줄여야 되는 저감.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은 적응과 저감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적응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앞에 그림에서 보았듯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이익을 본 나라들은 이익을 봤는데 지금 배출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뭐 투발루라든가 그 다음에 이 해수면 고도가 낮은 뭐 방글라데시 같은 데는 막 이게 바닷물이 다 들어와서 농경작지를 다 못 쓰게 만들고 이런 나라들은 배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들이 주로 다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뭐 홍수가 뭐 심하게 났다 이러면은 뭐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가난한 농부들이 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 끌어안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적응은 우리 함께 사는 세대에 대한 이런 책임성으로 다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감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대한민국이 지금 미세먼지로다가 굉장히 난리기는 한데 미세먼지는 아무리 오래오래 얘가 버틴다 해도 일주일 이상을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햇빛을 받아서 지가 막 파괴가 다 그냥 저절로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적으로도 한정이 돼 있고요. 시간적으로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미세먼지를 배출을 했는데 배출을 하게 돼서 여러 가지 이익을 보죠. 뭐 좋은데 여행도 갔을 것이고 좋은 옷을 입어 공장을 돌려서 그리고 내가 그 피해를 입었어. 그래서 내가 이익을 받고 내가 건강을 잃었으니까 뭐 어떤 면에서 쌤쌤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온실가스는 전혀 틀려요. 온실가스는 한번 배출이 되면 수백 년 동안 그냥 공기 중에 그냥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대, 그 다음에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은 별로 이익도 없이 계속 이게 누적이 되면서 계속 점점 심해지는 기후변화를 갖다 그냥 끌어안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무 그 이익이 없이 그 다음에 기후변화는 아까 미세먼지는 기껏해봤자 피해라고 해봤자 자기 건강을 잃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실가스에 의한 이 온난화는 전혀 문제가 이게 틀립니다. 자, 어떻게 틀리냐면 우리가 그 당뇨병이 걸리면 우리가 그 혈당을 조절을 못하게 되면 온갖 합병증이 다 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구가 온난화가 돼갖고 이러한 지구 온도 조절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건 뭐 폭염만 생기는 게 아니죠. 자, 해양이 산성화돼요. 해수면 고도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물이 부족해져요. 가뭄이 들어요. 가뭄이 들면 식량이 부족해져요. 뭐 그러면서 아까 뭐 저런 그 국가적인 저런 어떤 위기 상황도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 기후변화의 그 위험성이다라고 하는 건 미세먼지라고 이건 갖다가 될 이 등급이 아니고요. 이거는 전반적인 이거는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는 훨씬 더 강력하게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는 아무런 이익이라는 거는 하나도 갖지도 못하고 오직 피해만을 끌어안아야 되는 이러한 어떤 피해로다가 점점 이게 강화되는 이런 위험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강력한 위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책임성의 이런 문제로다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줄여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적응과 관련돼서 그냥 예로다가 하나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서기 1년이고 여기가 2000년이고 이건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기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1500년 요 근방에 이제 소비가가 있었고 그 전에 서기 1000년경에 중세 온난기라는 게 있었어요. 저때 처음 그린란드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그린란드가 저게 빙하로 덮여 있는 곳인데 저때 그린란드 그냥 녹색의 땅이다라고 하는 저게 저때 만들어졌습니다. 저때 이야기입니다. 자, AD 900년에 노르웨이 사람들이 아이슬란드를 이제 처음 개척을 했고요. 그 다음에 AD 1100년경에 그린란드 연안에 들어서 목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1300년경이 되면 이쪽 북미 지역에서 에스키모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살기를 시작했고요. 소빙하기가 된 1500년이 되자 완전히 그린란드에서는 그 노르웨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 사라졌고 오직 에스키모 계열 사람들만 저렇게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문명을 비교를 해봐도 유럽의 문명하고 에스키모의 문명을 비교를 해놓고 보면 차이가 나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런데 그 우수한 유럽의 문명이 저 소빙하기에서 그린란드에서는 생존을 전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목축을 했는데 뭐 얼음으로 다 덮였는데 무슨 목축이 가능하며 그 다음에 양털옷을 입었는데 그 모직을 짜갖고 그런데 뭐 양을 키울 수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그 양털옷 그 모직옷이 저 소빙하기의 저 추위를 전혀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완전히 노르웨이 사람들은 사라져 버렸지만 이 보니까 이 북미의 이 에스키모 사람들은 보니까 너무 살기가 좋은 세상인 거야. 바닷속을 봤더니 그냥 막 물개가 그냥 빠글빠글해. 그래갖고 그거 때려 잡아 먹고요. 그 다음에 물개 가죽으로 옷에 입고요. 그 다음에 물개 가죽으로다가 배도 한 척 만들어서 멀리 나가서 고래도 한 마리 때려다 잡아와갖고 그걸로다가 그 고래 기름으로 불도 떼고 해갖고 오히려 이때 얘네들은 번성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문명이 변화된 기후 환경에서 꼭 생존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 이야기고요. 다시 500년이 흘렀어요. 500년이 흘러서 1900년대에 누가 먼저 자기 나라 국기를 남극점에다 꽂느냐 이제 시합이 벌어졌죠. 노르웨이 사람 아문젠이 갔고 영국에서는 스캇이라고 하는 영국 해군 장교가 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아문젠이 한 달 먼저 2011년 한 달 먼저 가서 노르웨이 국기를 남극점에다 갖다 먼저 꽂아버리죠. 그리고 이쪽은 단 한 명의 대원도 잃지 않고 노르웨이로 다시 다 돌아갑니다. 근데 영국 이쪽이 한 달 후에 도착을 해요.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모두 다 얼어 죽고 굶어 죽습니다. 이쪽은 단 한 명도 살아나오지 못했어요. 자, 그 차이가 뭐냐면 아문젠은 자기 조상들은 500년 전에 그린란드로 들어갔다가 그렇게 이제 완전히 소멸이 됐지만 이 사람은 남극을 가기 전에 그린란드를 들어가서 그린란드 사람들, 에스키모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 생존법을 배워요. 그래서 뭐 옷 입은 거를 보듯이 이렇게 물개 가지고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개썰매를 타고 그리고 남극점에 갔다가 이제 노르웨이 국기를 꽂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쪽은 보다시피 영국 해군 장교가 갔고 해군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1910년 되니까 영국이 제일 좋을 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 문명의 최고를 다 모아줬어요. 그래갖고 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말이 몽골말이다. 그래서 몽골말도 구해다 줬고요. 그 다음에 모터가 달린 썰매도 구해다 줬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방직 기술로다가 가장 촘촘하게 짠 모직옷을 다 입혀갖고 보냈어요. 그런데 남극에 뭐 도착하자마자 뭐 아무리 튼튼한 몽골 말이라도 다 얼어 죽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모터 달린 썰매 다 얼어 터져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 그렇게 촘촘하게 짠 이 모직 옷도 안에서 땀이 나는데 그냥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방한복이 되질 못했어요. 그게. 그래갖고 겨우겨우 도착은 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다 얼어 죽고 다 굶어 죽습니다. 왜냐면은 뭐 식량 공급 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다 끊겨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영국에서는 지금 영웅으로 그렇게 대접을 받아요. 그 이유는 돌아오는 길에 그게 이제 일지가 다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몸이 이제 안 좋거나 그러면 캠프를 떠나요. 왜냐면 자기가 식량을 먹으면 안 되잖아. 자기 동료를 한 명이라도 영국을 보내기 위해 갖고 그래서 자기 뭐 컨디션이 안 좋으면 캠프를 떠나고 그래서 오늘은 누가 떠났다 오늘은 누가 떠났다 이게 일지에 계속 적혀 있어요.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얼어 죽는 사람이 써놓은 마지막 그 일지 그 마지막에 신이여 나의 가족을 돌보소서라고 하는 그 문장으로 그 일지가 끝나요. 그래서 얼어 죽고 굶어 죽어가면서도 자기 조국에 있는 자기 가족을 안위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거로다가 이 사람들은 영국에서 영웅으로 남아있고
캠브리지 대학의 극지 연구소에 가면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스캇 연구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목적이다라고 하는 걸 달성을 못해도 그 과정이 아름다우면 굉장히 또 우리에게 남겨진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런 사례이기도 하면서요. 또한 하나는 그 당시 영국이 최고의 문명을 갖고 들어갔지만 저렇게 혹독한 기후에서는 아무짝에가 쓸모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화된 기후라고 하면 그 변화된 지금까지 우리가 성공적이었던 그런 삶의 방식, 우리의 문명의 방식이 결코 생존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저게 이제 저금과 관련된 이야기고 저금과 관련돼서는요, GDP가 이제 증가될수록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점점점으로 하나씩 찍혀 있는 거는 다 각각의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살면 잘 살수록 CO2 배출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월드 리서치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나라 자료를 분석을 했어요. 여기 노란색으로 1990년도부터 해서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나라 그 CO2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고, 그 아래쪽에 약간 회색으로 나타낸 것은 GDP의 증가율이에요. 그래서 CO2 배출량의 증가율하고 GDP 이 증가율하고 똑같이 가죠, 지금. 그러다가 2007년도에 IMF 얻어맞으니까 같이 떨어졌다가 같이 상승을 하는. 자, 잘 살려고 하면 CO2 배출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의 욕망의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요. 이거 만만치 않은 문제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CO2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뭐 농도, 뭐 ppm이니 뭐 ppb니 뭐 이런 것들 배출량 뭐 이렇게 따지고는 하는데, 이거를 한번 이 배출량을 따지고 보면 어디서 결정이 되냐?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배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구당 서비스, 잘 살면 잘 살수록 많이 배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당 에너지,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산업의 구조를 갖고 있고, 영국 같은 데는 뭐 금융업 갖고 먹고 사는 나라니까 뭐 종조가리만 있으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을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이건 산업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 에너지당 CO2 이거는 우리가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CO2 배출이 적겠죠. 그래서 인구 떨어지고 서비스 떨어지고 에너지 떨어지면 CO2 배출량이 그대로 나오죠. 자, CO2라고 하는 저 배출량이 굉장히 과학적인 용어처럼 보이지만 저기 안에는 인구라고 하는 사회적인 요인들, 경제적인 요인, 산업의 구조 이러한 것들로 다 이렇게 분해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100년 후, 뭐 300년 후까지 기후변화를 우리가 과학자들이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100년 후까지 CO2 배출량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지금 양에다가 그냥 곱하기 2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어떤 사회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걸 먼저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감을 하지, 아까 CO2 이산화 기후변화 대응에는 저감과 적응이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저감을 하지 않는 사회, 적응을 하지 않는 사회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저감도 열심히 하고 적응도 열심히 해. 이거는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것이고, 여기에 따른 CO2 배출량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적응은 참 열심히 하는데 저감을 하지 않아. CO2 배출을 전혀 안 줄여. 그러면은 잘 살게 되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지구가 파국으로 들어가는 시나리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저감은 참 열심히 하지만 적응을 하지 않아. 적응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불평등한 사회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사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저감도 적응도 하지 않아. 이거는 각 나라들이 뭐 유엔에서 뭐 IPCC 뭐 UNFCC 뭐 이런 회의도 안 하고요. 각 나라가 잘 살고 보겠다. 그냥 각자 도생으로 열심히 CO2 배출하면서 그냥 각 나라들이 전혀 국제적 협력 없이 CO2 배출을 열심히 하면서 잘 살겠다고 다 달려드는 그러한 시나리오예요. 저기는 중간쯤 가다가 완전히 멸절을 해버리는 이러한 시나리오. 거기에 따른 CO2 배출량이 여기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CO2 배출량들이 각 나라, 그러니까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이냐에 따라 갖고 다 결정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그 양이 나오면 그걸 갖고 우리 이제 기후 과학자들이 모델링을 통해서 기후가 어떻게 변하고 온도가 어떻게 변하고 뭐 강수량이 어떻게 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76억 명의 이제 이 인류가 이 지구를 살아가면서 쓰고 먹고 쓰고 버리고 뭐 하면서 지구가 필요로 한 그 면적이 계산을 매년 하고 있어요. 매년 하고 있는데 2018년 기준으로 지금 현재 76억 명의 인구가 제대로 순환적인 구조에서 살라고 하면 1.7개의 지구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계산이 나와요. 저건 뭘 의미를 하냐면 우리가 금융가라고 하면 이자를 갖고 지금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원금을 까먹고 있는 중이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원금을 계속 까먹고 있으면 언젠가 파산을 해버리겠죠. 그래갖고 지금 이대로 가다가 지구가 파산을 할 거다라고 하는 그거를 나타내고 있고요. 미국 사람처럼 76억 명의 인구가 다 살면 지구가 5개가 필요하고 호주 사람처럼 살면 4.1개, 대한민국이 넘버 3입니다. 3위를 했어요. 3.5개가 지금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나라가 자기의 영토로다가 순환적인 이러한 구조로다가 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면적이 더 필요하냐. 우리나라가 8.5배로다가 가장 그러니까 저는 순환적인 구조를 하게 될 때 가장 우리나라보다 더욱더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지금 현재 우리 식량 27%밖에 자급률 안 돼요. 다 수입해다 먹죠. 에너지 거의 100% 수입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자원 다 수입을 해야 되죠. 지금 이 안에서 있는 것 같고 땅에 있는 것 같고 뭘 하는 게 별로 없는 나라예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지구 환경의 위기하고 기후변화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이게 우리를 옥죄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느 나라가 가장 최전방에서 얻어맞을 것이냐. 이거는 대한민국이 제1번으로 다 얻어맞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해 어떤 면에서 대한민국은 최전선에 지금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지구는 유한해요. 근데 인간의 욕망은 무한해. 그 다음에 지구 환경적으로다가 뭐 기후변화도 일어나고 자원도 부족하고 다 불리해. 어떻게 지구가 감당을 해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구는 이런 새로운 압력에서 지금 짜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여기서 우리는 탈출을 하려면 새로운 통찰력, 새로운 패러다임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꿈꿔야만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과학자들이 그러면은 이 기후변화 외에 지구를 위험으로 몰아갈 수 있는 요인을 9가지를 지금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녹색 범위에 있어야지만 지구가 안전한 것이고 노란색이면은 불확실 범위, 빨간색이면은 이제 위험으로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2도를 넘어야지 이제 그 파국의 상태, 찜통으로다가 이제 빠져버리는 상태로 가는 거니까 지금 현재는 불확실한 영역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 생물 다양성 같은 경우는 원래 자연적인 멸종률이 1년에 100만 종당 0.1 내지 1종 정도가 원래 자연적으로 사라져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0만 종당 한 100종 정도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종당 100종이면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이냐면 거의 6,500만 년 전에 그 소행성이 떨어져 갖고 공룡이 대멸종을 했잖아. 마지막 5번째. 그 당시에 멸종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소행성이 떨어져 갖고서 그 다음날 됐더니 공룡이 쌍리 죽었냐. 그게 아니라 그게 몇만 년 동안에 죽어나간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는 6번의 대멸종의 문턱을 넘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질소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그 녹색혁명 때문에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게 그 뿌리옥박테리아로 고정을 시키는 거보다 한 2.5배를 갖다가 지금 공장에서 만들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또 나오는 것들이 또 한 100% 돼서 한 3.5배를 갖다가 자연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3.5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생물 다양성 감소로 기후변화, 그 다음에 뭐 아마존 일대 토지 다 까죠, 그 다음에 뭐 물 오염되죠, 질소량 많아지죠, 해양산 이런 것 때문에 얘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는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로 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도 같이 무너지는 종속적인 관련들로 상관성이 다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무너지면 한꺼번에 무너지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유엔에서 파리기후 협약을 맺던 그 당시에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다라고 하는 17가지 경제, 사회, 환경적인 이러한 요인들하고 에 대한 거를 같이 그렇게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인천에서 있었던
그 IPCC 그러니까 정부 간 기후 변화 협의체에서 우리가 지구 온난화 1.5도 이내로 막자라고 하는 회의를 하면서 바로 이 SDG라고 하는 각각의 이러한 요인들이 잘 돼야지만 이 기후 변화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맺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경제 성장이다라고 하는 걸 최우선순위, 잘 살아 보세가 최우선순위 이 상황으로서는 지금 지구는 이제 절단이 나버리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는 이제 멸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지구 위험 한계 안에서 우리가 사회 체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경제는 이거를 지원을 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사고 방식이었던 경제 성장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최우선의 이 목표를 갖다가 이거는 오직 지원을 하는 맨 밑으로 내려놔야 되는 거고 지구 위험의 한계다라고 하는 이 안에서만이 지속 가능한 이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생각으로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아까 앞에 지구형 한계라고 하는 거하고 좀 전에 보였던 17가지 요소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 이거를 모델링을 했어요. 모델링을 해서 그래서 어떤 정책을 집어넣느냐에 따라 갖고서 어떻게 변화되는 세상이 되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1980년도에는 SDG는 사회적으로다가는 좀 낮았지만 지구는 굉장히 안전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5년이 된 때는 우리가 사회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졌죠. 이만큼 좋아졌지만 지구는 이만큼 또 위험해진 그런 상황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경제를 성장시키는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가게 되면 물론 사회적으로 다 좋아지는 건 있지만은 다 지구는 위험해 이렇게 불러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전환적인 변화 지구도 안정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회도 좋게 만들어야 되는 이 두 가지 속에서만 이게 전환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이러한 발전 우리가 이 수준을 높여야 되냐 아까 그 17가지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이제 높여야 되는데 반드시 지구의 위험 한계라고 하는 이 녹색의 이 한계 하에서만이 이렇게 가야지만이 지구도 안전하고 인류 사회 전체가 아무튼 좋아지는 이러한 패턴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적인 변화를 하려고 하면 아까 그 모델링을 하게 될 때 미래를 하게 될 때 그 정책들을 이제 집어넣는 그 시나리오들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데 그때 그 정책들을 이런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0년부터 10년마다 세계 탄소량의 절반씩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인천에서 우리가 1.5도 이내로다가 그 제한을 하려고 하면 2010년 탄소 배출량의 2030년이다가 45%만 배출을 해야 되고 2050년이 되면 넷제로로다가 떨궈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50년에 100억의 인구가 도달할 거로 봐요. 저게 맥시멈으로다가 거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 때부터는 조금씩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사회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식량 생산성을 1%씩 높여야 되고요. 지금 굉장히 가난한 나라들이 많죠. 이거는 우리나라나 중국처럼 굉장히 경제 성장을 급격하게 했던 이런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 100명이 전체 인구 절반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식량 생산한 것 중에 3분의 1이 거의 쓰레기로 나가고 있어요. 누군가는 굶어 죽는데 진짜 이상한 세상이죠.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이 공평성의 이 부분을 갖다가 과도한 부의 재분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구를 안정시키기 위한 교육, 양성평등, 의료, 이러한 데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해야지만이 아까 앞에서 말했던 전환적 변화를 통해서 지구도 안정화시키고 사회도 굉장히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올리백이라고 하는 위험사회에 대해 쓴 그 독일의 사회학자가 과거의 위험, 홍수, 가뭄, 지진, 테스트처럼 다 이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방제 기술이나 우리가 뭐 홍수 때는 뭐 뚝을 쌓고요. 가뭄 때는 뭐 댐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보건위생시설 해서 뭐 전 국민 다 예방접종하고 해서 대한민국은 이걸 굉장히 잘한 나라예요. 이런 결핍들을 잘 막아왔는데 지금 현대 위험, 뭐 기후변화, 뭐 원자력, 사스, 구제역 그냥 그 사스 이런 것들 보세요.
그만한 그 틀 안에다가 그냥 닭을 갖다 촘촘히 박아놓고 키우다가 한 마리 그냥 전염병 걸리면은 그냥 한꺼번에 그냥 수백만 마리를 그냥 살아있는 채로 그냥 땅에다 다 갖다 붙여. 이건 과잉이라 해도 어마어마한 과잉이죠 지금. 그래서 이거는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의 문제, 과잉의 문제,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발생하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세상은 아까 앞에서 말했던 지구위험 한계는 이 과잉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SDG,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그런 사회적, 경제적 이런 가치들은 부족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요 안에서만이 우리가 지속가능한 그런 안정된 사회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결국 우리가 그래서 안정된 사회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이 아무튼 우리가 지속가능한 환경,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우리가 기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다가 저희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 질문이라든가 뭐, 예. 네, 안녕하세요. 풍전통화인 날이라고 합니다. 저도 대기과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박사님 강연을 유익하게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IPCC 특별보고서에 의하면 1.5도씨를 제한하는 경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 넷 제로에 달성을 해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좀 불가능한 목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회로 갈 것인가를 먼저 예측을 하고 그 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박사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좀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식량 생산성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는 것보다는 분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생산성을 지금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분배를 하는 것이 모든 인구를 이렇게 먹여 살릴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뭐 제가 그 방면에 있어서는 이제 전문가는 아니어서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아까 그 지구온난화 1.5도 그거를 이제 대응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2050년까지 넷제로 그러니까 화석연료 배출량이 0인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뭐 나무를 많이 심었으면 걔가 이제 광합성을 하면서 CO2를 이제 흡수를 했으면 그만큼 우리가 화석연료를 배출할 수 있다. 그래서 넷제로라고 하는 이제 그 표현을 쓰는데 그래도 어마어마한 것이죠. 지금의 산업 구조로 거의 다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 체계를 다 바꿔내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10년 이내에 거의 다 만들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현재 제가 앞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성공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에 계속 의존을 하다가는 아까 뭐 저기 그린란드에서 뭐 끝장이 나고 뭐 남극에서 끝장이 나듯이 이건 끝장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건 확실하고 그러면 인류가 그러면 완전히 희망이 없냐? 그거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인류가 그런 거를 성공을 해본 적은 없지만 국가 단위에서는 성공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하나의 예가 전쟁 때인데 그 이제 2차 대전 때 미국이에요. 미국이 1940년대 이제 진주만 공습을 받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쟁 참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940년 이전에 여성이 공장에 들어가서 탱크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든다라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 남자들이 다 이제 군대를 전선을 나가야 되는 거니까 거기를 다 여성들이 다 들어와서 다 이제 메꾸게 됩니다. 뭐 여성이 뭐 탱크 만들고 뭐 비행기 만들었다고 해서 뭐 구멍이 뚫려서 뭐 못 날아다니고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정상적으로 다 제대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게 그런데 단 4년 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4년 만에. 그래갖고 근데 1940년 이전에 여성이 공장에 들어가서 그런 거를 한다는 건 상상을 못했던 세상이었어요.
갖기 그렇지만 그 짧은 시간에 어떤 위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갖고 굉장히 새로운 시스템들을 만들어냈고요. 거기서 그러한 것들을 또 돌파를 해는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1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우리 인간이 어떤 그 결단을 하게 되면 그다 그렇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뭐 예를 들자면 그 사피엔스라고 하는 거기 뭐 유발 하라리가 거기 보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중에 가장 기가 막힌 게 허구다라고 하는 그 말이 거기 있어요. 참 굉장히 멋있는 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돈 종이 쪼가리 아니에요. 근데 누구나 그건 가치가 있다는 거 다 있잖아. 그 순간 그거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를 하죠. 누구나 다 그 종이 쪼가리야. 그거 쓸모가 없는 거야. 이래 버리면 휴지 쪼가리야 그러면 그건 그 순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지만 누구나 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해요. 자, 우리가 법전이 있어요. 그거 다 단어로다가 돼 있죠. 글자 쪼가리죠. 그렇지만 우리는 저거를 지켜야 되라고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을 갖다가 전체를 지배를 하고 사회를 구조를 만들어내잖아요. 자, 믿는 순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현실에 우리 자신 어떤 면에서 그 허구라고 하는 것이 실제보다 훨씬 더 위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이러한 세계에 대한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다른 이러한 세계가 분명히 있고 여기에 우리의 지속 가능함과 더욱더 풍요로운 삶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대해 갖고 신뢰를 하는 순간 세상은 뒤엎어지는 거라고요. 바로 그게 정치가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고 그게 새로운 덕을 만드는 것들이고 우리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은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다 허구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실제보다 그런 허구가 실제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그런 어떤 믿음과 이러한 신뢰를 갖다 그쪽에 모아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모아내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멋진 세상을 기다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 친필사인의 이충석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강의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CO2 배출량에 사회적인 요소들이 들어간다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그거를 들으면서 가장 그냥 문득 들었던 호기심인데 대한민국을 비롯한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은 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고 인구수는 점점 계속해서 줄어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CO2 발생량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2050년에 인구가 100억 명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생각했을 때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이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선진국의 CO2 양을 줄인다고 해서 개발도상국이 앞에 전환적인 변화를 하려면 가난한 나라는 빠르게 발전한 나라를 보고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CO2 발생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총량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줄인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인 양은 늘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 제가 지금 머리가 나빠서 요약이지가 안 되는데 간략하게만 요약을 해서 딱딱만 하면 인구가 줄게 될 대한민국의 CO2 발생량과 그리고 일단 그것부터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뭐 인구가 줄어들어서의 뭐 그것도 물론 갖고는 있지만 지금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의 구조 자체가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커요. 지금 현재. 그다음에 물론 세계적인 추세에 있어서 인구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건 있지만 우리는 또 너무나 지금 갑자기 줄은 것 때문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한 건 전 세계 하나의 평균적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지 우리나라에 적용을 할 때는 약간 또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제가 뭐 그 이상 이야기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그 다음 질문은? 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많은데 네. 선진국이 CO2를 줄인다고 해서 개발도상국의 CO2 증가율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CO2가 증가하는 방향이 될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서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제 산업의 구조 이제 그 개발도상국들이 우리와 똑같이 중화공업으로 다 지금 가느냐 또 그거는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이제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우리가 공평성, 에퀴티의 문제들 저런 것들은 다 이제 선진국들이 다 저런 우리가 이제 가난한 나라들을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들인데 그때 지원을 하게 될 때 어떤 뭐 우리가 저기 뭐야 그러니까 뭐 석탄 뭐 발전소를 줘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런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베이스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제가 그런 결과들은 보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뭐 석탄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이제 다운이 되는 상황이고 재생은 이게 증가를 하는 지금 현재 상황 자체 구조는 물론 화석 연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변화의 이러한 어떤 트렌드를 봤었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저는 가난한 나라 지원을 하면서 거기다가 석탄을 넘겨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되는 이런 추세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예를 들어갖고 이 작년에 아무튼 나왔던 여기에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잘 가치를 실현을 하면 얼마나 CO2가 이제 줄어드느냐 이러한 것들을 다 따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인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76억인데 이게 어느 정도의 지구에서 지금 갖고 있는 그 인구냐면 척추동물의 무게를 이제 한 군데 다 모아 그래갖고 그 중에서 인간의 무게가 척추동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예요. 그것도 굉장히 많죠. 근데 더욱더 깜짝 놀랄 일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잡아먹으려고 키우고 있는 가축의 무게가 67%예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척추동물의 97%가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를 한다는 거죠. 야생에는 3%밖에 존재를 하지를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 많아도 이 지구가 그러니까 뭐 지구가 1.7기가 필요하니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줄여야 되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화석 연료를 이제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하면서 여기 보게 되면은 성평등이 5번입니다.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저기 무슨 CO2 배출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근데 저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성이 가족의 그 숫자를 갖다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지만 출생률이 뚝 떨어져요. 지금 이란이 굉장히 저기 이슬람이고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지만 출생률이 일정대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 나라가. 근데 거기는 굉장히 보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이런 교육이 굉장히 공평해요. 그러니까 여성이 교육을 잘 받게 되니까 결국 출생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건, 그 다음에 이런 뭐 교육 이러한 것들하고 이게 묶여져 갖고 일단 인간 자체를 이거 줄여야 되는 이 문제도 굉장히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저감과 관련돼서는 뭐 그렇고 또 양성평등에 있어서 적응과 관련돼서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 할머니 시대 때 제가 보았던 할머니 시대 때는 보면은 우물가에서 물기로 오시는 분들은 남자가 안 하고 다 여자들이 했거든요. 근데 저 이런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 아프리카 이런 데서도 보니까 물 뜨는 건 다 여자들이 물을 떠오더라고요. 저게 도대체 뭔가 뭐 아직까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아프리카 이런 데가 기후변화로 가뭄이 들게 되면 앞에서 물을 뜨다가 이제 산 넘어 멀리까지 가서 물을 떠오게 되죠, 여성들이. 그렇게 되면 위험에 대한 이런 노출이 이제 심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적응이다라고 하는 거, 기후변화 적응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하나의 사회적 가치가 이게 잘 돼야지만이 이런 기후변화 대응이 잘 된다. 거기에 바로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 또한 양성평등의 문제, 뭐 이런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저렇게 묶여져서 그래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기후 저런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친필사인의 신진철입니다. 지금 현재 파리 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2017년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협약 탈퇴를 선언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하고 있는 미국의 탈퇴와 그에 따라서 미국이 지원하기로 한 3조 4천억 원 정도의 지원금 또한 이제 불투명해진 실정인데요. 이러한 이산화탄소 배출로 이익을 본 미국의 이러한 행보와 앞으로 파리 협약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저도 궁금하고 제가 이제 외교 이쪽에 있지를 않아서 저 역시도 잘 모르고 그런데 분명히 그러한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에 굉장히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자체 하나로 봐서 지금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아마 한 달 전, 두 달 전쯤으로 기억은 하는데 호주에서도 보면은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저 기후 변화 보고서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아시아 쪽에서 거기 보고서 기후 변화 보고서에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아시아 몬순이라고 하는 이 물 이제 매년 내리는 그 비의 양에 의해서 중국 15억의 인구하고요. 그다음에 인도 13억의 인구가 아시아 몬순의 그 물에 의해서 그 농산물에 의해서 먹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언저리에 있는 지금 결국 30억의 인구가 지금 걸려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기후 변화가 이제 급격하게 일어나고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호주에서 나온 그 보고서에 보게 되면 결국 이 아시아 이쪽에서 그 중에서 10%만이라도 식량이 줄는 거나 이러면 결국 자기네 호주로 넘어오지 않겠냐? 이 난민들을 어떻게 막아내야 되냐? 뭐 그런 보고서였어요. 그런데 이미 아까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에 연안에 대한 그 경비사관학교에 그 친구들 데리고 이게 국가 안보의 문제다.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그 땅덩어리, 그 다음에 호주라고 하는 땅덩어리는 기후변화가 굉장히 일어난다. 이거 워낙 영토 자체가 크고 또 먹여 살릴 수 있는 이 여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고민을 하고 지금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지들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참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불쌍하죠. 정신을 굉장히 똑바로 차려야 되는 지금 그 상황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미국이 그렇다고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느냐? 물론 우리가 미국을 보게 될 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봐서 연방을 보게 되지만, 실제 이제 미국에 가서 좀 살다 보면 주정부라든가 시라든가 그 지자체 자체가 실제로 그 지역을 거의 다 지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지자체 단위, 그러니까 주 단위라든가 시 단위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력하게들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석 달 전이나 넉 달 전에 뉴욕시가 굉장히 강력한 기후법이 하나 통과가 됐습니다. 그 기후법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뉴욕시 안에서는 앞으로 그 유리로 된 그 건물을 질 수가 없어요. 유리로 된 건물이 그 에너지 필요없는 건물이거든요. 여름철인 건 에어컨으로 다 뜨거운 바람을 다 뽑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유리로 된 그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건물도 가장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는 그 형태로 다 2050년까지 다 해라. 당연히 미국도 부동산 업자들이 이렇게 총력전을 펼쳐갖고 그거를 그 법이 통과가 안 되도록 애를 썼죠. 그렇지만 뉴욕의 시민들은 부동산 아무튼 그 법이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냈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미국도 여기저기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이런 데서 지역 단위에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기후법들이 지금 통과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난민의 문제, 그러니까 유럽 쪽도 보게 되면 두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녹색당이 굉장히 지금 전진을 하잖아요. 또 반면에 극우파들이 전진을 하잖아요. 그게 다 난민에 대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경을 닫자는 극우고요. 국경을 열자는 녹색이에요. 진보 계열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 전 세계가 연대를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닫고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이냐. 근데 대한민국은 닫을 것도 없는 나라예요, 지금. 우리는 무조건 국제적인 연대 속에서만이 생존이 가능한 나라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면에 있어서 좀 더 냉혹하게 현실을 좀 보면서 좀 더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그러니까 뭐 유럽 국가들 하는 거 그냥 뒤에 이렇게 살살 따라가면서 그냥 생색을 내는 수준, 이 수준을 갖고 지금 되는 게 아닌데, 어떤 면 생존을 생각을 한다면,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주무대가 돼야 될 그 시대가 되면 굉장히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텐데, 이건 미리미리 할수록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군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물론 저도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유레카팀의 박현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생명과학 지금 전공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자연 생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에너지 전환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정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국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에너지 제공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부지 자체가, 면적 자체가 좁은데 재생에너지를 한다고 하면 그만한 면적이 또 따라 포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입장에서 저희는 살 공간 자체도 없고 지금 남아있는 공간이라고 개발되지 않는 공간이라고 하면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멸종할 수 있고 절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감안해야 되는 부분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뭐 그 디테일한 그런 것까지는 저는 잘은 모르고요. 제가 그 분야가 아니어서. 근데 저는 아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 우리나라 사람처럼 살면 지구가 이제 3.5개까지 필요하다. 어떤 지구 평균 1.8개, 1.7개 거의 뭐 몇 배요? 2배 이상으로다가 뭔가 지금 대한민국도 굉장히 과잉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과잉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재생에너지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기술적인 그것들은 뭐 전문가들 그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다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있는 걸 뭐 싹 없애버리고 뭐 재생에너지 내일부터 100%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 트렌드라고 하는 거를 경향을 보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화석연료도 지금 우리나라 정도 소득 수준이 되는 나라는 벌써 2000년대 들어오면서 다 이렇게 꺾였다고요. 근데 대한민국 유독 혼자 지금 뭐 인도라든가 중국 애들하고 마찬가지로 중국도 재작년부터 꺾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계속 지금 올려치기를 하고 있는 나라에 지금 속해 있거든요. 최선을 이런 경향치를 꺾는 당장 무슨 뭐 재생에너지를 우리는 1%밖에 되지도 않는 나라예요. 지금 유럽 국가는 다 10% 몇 프로 되는데 지금 뭐 그 수준도 안 되면서 뭐 국토가 빠개지니 뭐 그것들은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고민을 해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다가 우리가 에너지 수요를 이거 줄이지를 않는 방향으로다가 그다음에 화석연료를 베이스로 한 이거를 줄이지를 않는 상황에서 이건 파국을 하는 건 틀림없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우리가 꺾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만 더 하나 드리면, 그러니까 작년에 인천에서 1.5도 이제 그거를 하게 되면서 아까 그 넷째로 2050년에 그거를 이제 다운을 시키려고 했었을 경우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돼, 에너지를 갖다 수요를 줄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1.5도를 맞추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생물 에너지를 이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탕수수를 많이 키워갖고 바로 옆에다 발전소를 하나 만들어 놓고 사탕수수를 키웠으니까 걔가 광합성을 하면서 CO2를 흡수를 했었을 것이고요. 그거를 갖고 알코올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그 발전소를 돌려요. 그래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CO2를 바로 그 포집을 바로 해갖고 그냥 땅에다 묻어버린다. 그러면은 CO2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거를 작년에 아무튼 그 방식을 제시를 했어요. 제시를 했는데 에너지 수요를 줄이지를 않는 상황으로다가 그 방식으로다가 이 1.5도를 맞추려고 하면 농지가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 호주 면적이 필요하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아마존을 다 까야 되든지 그러면 생태계가 붕괴가 되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기존의 농경지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누군가 굶어 죽으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다 우리가 그래서 그 어떤 공학적인 방법도 이건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다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수요를 줄여야 된다. 아무튼 우리가 과잉된 이러한 수요를 줄이는 데서만이 이거는 좀 희망이 있다. 그 다음에 이걸 줄인다라고 하는 그 자체 안에서의 그런 어떤 인간사회의 그런 공동체적인 연대성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이러한 것들이 주어져야지만 이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